자, 다음은 국내 정치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내 정치 아마 더불어민주당 굉장히 좀 소란스러웠습니다. 여론뿐만 아니라 집권 여당으로서 어떤 것이 책임 있는 처신인가 중요하게 한번 고민을 해보겠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발언이었습니다. 재보선 공천할 것인가 말 것인가 두고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는데 오늘 아마 결론이 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낙연 대표 무슨 발언을 했는지 들어보고 분석 이어가겠습니다. 저희 당 소속 시장의 잘못으로 서울과 부산의 시정에 공백을 초래하고 보궐선거를 치르게 한 데 대해 서울, 부산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과드립니다. 특히 피해 여성께 마음을 다해 사과를 드립니다. 보궐선거에 후보를 낼 수 있게 하는 당원 개정 여부를 당원 여러분께 여쭙게 된 데 대해서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전당원 투표를 통해서 이 문재인 대통령이 당 대표 시절에 도입한 이 당헌을 개정하겠다 결심했습니다. 자, 오늘 오후 6시까지 투표가 이어져서 아마 결과가 나올 것 같은데 네.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결과는 이미 유추해 볼 수가 있죠. 이미 유추가 가능하고. 왜냐하면 이게 지금 당원 투표라는 것이 늘 있어 왔던 것이라면 이것이 궁금할 텐데 이 민주당이 전당원 투표를 할 때는 언제나 지도부가 책임 회피를 할 때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중요한 의사를 이렇게 물어보는 늘 당원들의 어떤 뜻을 묻는 이런 것이 아니라 지도부가 책임을 회피한 가장 대표적인 게 지난번에 위성정당, 비례위성정당과 관련해서 말을 바꾸고 입장을 바꿔야 되는 순간이 있었거든요. 네. 그것도 당원에 그것을 물어봐라 이런 거 없었어요. 이 지도부가 자신들의 어떤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일단 물어보고 당원들의 뜻이 이러므로 우리가 비례위성정당을 만든다 이런 어떤 상황이었거든요. 사실은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당원을 바꾸는 건 당원상에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당무위원회와 중앙위원회 제적과반을 넘는 결정이면 당원을 개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만 하면 될 것을 굳이 당원들한테 물어본다라는 형식은 이번에 사실 좀 비판을 받을 여지가 있죠. 왜냐하면 금요일 날 딱 발표를 해서 토요일, 일요일 해갖고 빨리 이렇게 딱 전격적으로 치른 다음에 지도부는 우리는 책임이 없고요. 당원들이 이렇게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라는 결론으로 이것을 그 결론을 내리겠다라는 그런 수순인데 이 부분 아마도 김종철 정의당 대표도 역시 같은 관점으로 비판을 했던 것으로 압니다. 네, 평론가님께서 이게 책임 회피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책임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이런 얘기도 있잖아요, 교수님. 민망한 과정입니다. 어쨌든 약속을 한 것을 지키지 않고 이제 말을 바꾸게 되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이 당원 자체가 사실은 국민의 권리를 제약한 부분이 있다. 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당 후보를 공천을 안 했다고 가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른 기준으로 뭔가를 투표하려고 했던 유권자들은 선택권이 갑자기 사라지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에 야당의 후보자를 지지하고 싶지 않은 부분이 이제 유권자들이 있어요. 그럼 이분도 만약에 이제 투표를 해야 되는데 사퇴를 지금 출마를 안 한다면 공천을 안 한다면 결과적으로 포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기권을 해야 되는 이런 일종의 유권자들의 어떤 권리 행사를 제약하는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저는 이 당원 자체가 사실은 주권을 국민들의 어떤 주권을 확보해주는 그런 부분에 반하는 그런 당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어떤 형태로든 이걸 고쳐야 되는 것이 맞다고 보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이낙연 대표가 이 과정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정면 돌파를 해서 공천 후보를 내고 이제 심판을 받겠다는 것인데 어떻게 보면 이낙연 대표도 승부수를 던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저는 여기서 불리하다고 생각을 해요. 어떤 형태로든 성추행 혐의와 관련돼서 지금 이제 지자체 단체장이 사실 사퇴한 것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좋게 볼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진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과정, 즉 이것을 약속을 안 지킨 것까지 심판받는다고 생각하고 이 캠페인 과정 속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고 사실은 반성하고 이런 태도로 선거 과정을 이제 이끌어 간다면 국민들이 다른 기준을 투표해서 이제 한다 그러면 또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 그러면 지는 것을 그냥 받아들인다 그러면 이 과정 속에서 이 상황이 매듭짓고 그 다음에 대선 국면은 다른 이제 이슈로 전개될 수 있기 때문에 한 가지 매듭을 짓는다는 차원에서는 이게 이 이낙연 대표가 좋은 선택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글쎄요.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계속 논란이 되고 이어져 온 게 문재인 대통령이 과거에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당대표였던 시절에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적이었던 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새누리당의 어떤 군수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선거를 해야 됐어야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이제 문재인 당대표였을 때는 후보를 내지 말아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단호하게 얘기를 했었는데 그래서 사실 망설였던 것 같아요. 이낙연 대표도 그렇고요. 근데 당원을 어쨌든 뭐 고쳐서라도 간다고 하니까 어떤 결론이 나오고 이제 선거도 치러질 텐데요, 변호사님. 네. 이게 뭐 승리를 해도 혹은 패배를 해도 후폭풍은 만만치 않지 않겠습니까? 근데 뭐 선거란 게 참 얄궂은 게 과정 상관없이 이기면 모든 게 묻힙니다. 그건 뭐 여당이 이겨도 마찬가지, 야당이 이겨도. 지금 야당도 뭐 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과 중진 대원들하고 약간의 갈등. 물론 지금 봉합돼가는 것 같은데 뭐 그런 얘기 있고 뭐 예를 들어서 야당이 뭐 예전에 쓴 과거에 대해서 잘못을 뭐 반성하네 안 해 이런 얘기 있지만 선거 이기면요 싹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당도 그럴 거예요. 야 어찌됐건 간에 서울시장 부산 선거 이기면 그러면 뭐 우리가 뭐 당원을 바꿨네 뭐 예전에 뭐 성추행 문제가 있어서 후보직 사태 싹 들어가 오직 승리 뭐 이것만 할 거거든요. 뭐 정치란 게 현실이니까 그렇죠. 근데 다만 제가 이제 이번에 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또 다른 얘기를 하나 드리면 우리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맙시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 당원이요. 그거 정말 만들 때 지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셨나요? 김관학 교수님 말씀이 맞아요. 책임 정치예요. 잘못한 건 잘못하대로 선거 나와서 패배하는 거. 왜냐면 정치의 영역에서 모든 걸 사법으로 단죄할 수는 없잖아요. 정치의 영역에서 처벌은 낙선입니다. 국회의원들의 가장 큰 처벌은 낙선이에요. 당도 마찬가지고 선거 패배. 이거보다 더 큰 형벌은 없어요. 그러면 잘못한 게 있으면 그대로 나가가지고 유권자들 선택 못 받아가지고 당이나 당사자들이나 그 정치적으로 어떤 그 큰 타격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근데 왜 지킬 수 없는 약속을 그 당시에 우리는 굉장히 도덕적입니다. 우리는 이런 당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지킬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당원 만들어가지고 좋은 건 다 하시려고 하고 이제 와서 문제가 되니까 그건 사실 잘못된 거고요. 고치겠습니다. 하시나요? 그러니까 민주당도요. 앞으로 지킬 수 없는 약속하지 마시고 이건 비단 민주당뿐만 아니라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이 어렵다고 해서 국민이 어렵잖아요. 어렵다고 해서 지키지 못할 거 감언이서 이런 거 늘어놓지 마시자고요. 나중에 그게 결국 발목 잡습니다. 네, 뭐 사실상 이제 당이 공천 수순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제 주요 후보로 거론되는 인물들도 채비에 나서고 준비에 나서는 것 같은데 어떤 인물들이 좀 거론이 되나요? 예상되시나요? 일단 민주당에서는 뭐 서울시장과 관련해서 꿈을 진짜 수년 전부터 늘 이렇게 이 언론에 이렇게 밝히셨던 분들이 있죠. 우상호 의원이라든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뭐 또 박영선 중소기업 벤처부 장관 이런 분들이 제일 먼저 거론되는데 아마도 정치공학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낙연 대표가 이런 어떤 생각을 했을 거예요. 러닝메이트 같은 그런 상황, 즉 예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김민석 당시 서울시장 후보와 함께 사실은 후보 시절에 함께 이렇게 이 선거를 치르자 해갖고 뭐 이렇게 유세를 함께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처럼 이낙연 대표가 자신의 영향력 속에서의 서울시장 후보를 내서 자신과 함께 이렇게 이미지화함으로써 대선 후보로 나갈 수 있는 하나의 어떤 그런 이 장치 그런 과정을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크셨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좀 생각이 드는 게 이 세 분과 이낙연 대표의 어떤 합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또 다른 후보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워낙에 검을 들이다 보니까 이낙연 대표보다 어떤 의미에서는 정치적 자산이 더 많은 분들일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3 또 다른 어떤 신인 후보들을 좀 더 많이 경선에 오르게 하는 것이 이낙연 대표의 어떤 그런 그 플랜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네. 변호사님 지금 보니까 야권에서는 요거를 뭐 기회라고 보는 건지 아니면 굉장히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 2시 이후인 것 같은데요. 이제 국민의힘에서 민주당의 규탄은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다고 하는데. 국민의힘에서는 당연히 그럴 수 있죠. 민주당도 이거는 아마 예상을 했을 거고, 야당이라면 어찌됐건 간에 명분은 지금 야당이 죽이는 거 맞습니다. 어쨌든 민주당이 본인들의 약속을 어겨가면서 지금 공천을 하는 거니까 민주당은 명분은 없더라도 이제 선거를 승리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실리를 챙기겠다는 거거든요. 어쨌든 명분은 야당이 가지고 있으니까 야당이 이걸 공세를 펴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겁니다. 그걸 무슨 발목 잡기라든지 뭐 이렇게 볼 수 있는 건 아니고 지극히 정상적인 거예요. 다만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죠. 선거는 이겨야 되는 겁니다. 네. 과정 아무리 좋고 명분 다 주고 있어도요. 선거 지면 모든 게 그냥 물거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이 서울시장 선거 이기려면 뭐가 있어야 되냐? 공천입니다, 결국. 누구를 후보로 낼 것이냐. 네. 이건데 여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국민의힘이 조금 곤란을 겪는 것 같아요. 부산은
나름대로 후보가 너무 많아서 고민. 서울은 딱히 필승카드가 없어서 고민. 이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이 공천 문제, 이게 이제 야권 통합이라는 데 연결이 돼 있는 거죠. 이걸 내년 선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2, 3월 전까지 어떻게 마무리 지느냐.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이제는. 네. 네. 자, 이제 뭐 국민의힘에서도 서울 또 부산시장 재보궐선거에 대비해서 어떤 인재 찾기 또 후보 찾기에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목소리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런 거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계신 분이 나왔으면 좋을 텐데 아직은 그런 분이 안 계시다고나 얘기하는 거지 뭐 후보자가 없다는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힘도 이제 곱셈 정치를 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 내부의 인재를 최대한 다듬어 부각시키고 네, 뭐 목소리들을 들어보면은 김 위원장의 어떤 이런 미묘한 태도와 어떤 행동에 대해서 당 내부에서는 좀 불만들이 적지 않은 것 같아요, 교수님. 뭐 계속해서 당내 후보가 적절한 후보가 없다 뭐 이렇게 발언을 이어가니까 당연히 이제 당내에서는 왜 우리는 안 되느냐 뭐 그런 얘기들이 잇따라 있는데 예. 그 이면에는 사실은 조금 다른 생각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생각하는 그 전략과 지금 당 중진들이 생각하는 것이 좀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당 중진들은 김 비대위원장이 너무 중도화 전략. 예. 그러니까 뭐 우리가 지금 보수의 어떤 기반을 두고 정치를 하고 있는데 좌클릭을 너무 심하게 한다. 뭐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당내 인물들을 키우지보다는 당 외에서 계속해서 뭔가 영입하려는 그런 뭔가 행보가 있는 거 아니냐. 뭐 그런 것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부분에서 실질적인 어떤 물과 기름과 같이 섞이지 않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당이 중도화를 하고 있지만 국민들은 실질적으로 중도화가 아니라 선거용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네. 중진과 비대위원장이 이 정도의 어떤 갈리는 장면 그리고 이질적인 어떤 성향 이런 거를 본다 그러면 이게 실질적인 어떤 변화가 아니라 선거를 위해서 변화하는 그런 모습일 뿐이다라는 의심을 갖게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반복적으로 이어진다 그러면 선거 국면에서는 실질적으로 국민들에게 그 진정성을 이렇게 수용받기가 그렇게 크지 않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김종인 위원장 뭔가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평론가님, 이게 지금 마땅한 후보가 나오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내부에서는 좌클릭 행보라는 비판마저 거세지고 있습니다. 김 위원장, 고민 많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나 만두가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만두가게요? 자, 만두가게가 2개가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 만두가게가 너무 잘 돼요. 잘 되는군요. 만두가 잘 팔리고 있습니다. 이쪽 만두가게가 다 바꿔야 돼요. 저 주인도 바뀌었고 그다음에 간판도 바뀌고 진열대도 바꾸고 다 바뀌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뭐가 나와야 승부가 걸릴 수가 있을까요? 만두가 나와야 됩니다. 맛 좋은 만두가 나와야죠. 예, 맛 좋은 만두들이 여러 가지가 나와야지 사람들이 이렇게 진열대를 보면서 이 만두집도 이 만두가 있네라고 이제 들어가서 살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두를 내놔야 되는데 네. 만두를 내놓지 않고 아직도 물 반죽으로 해야 되는지 차가운 반죽을 해야 되는지 뜨거운 반죽을 해야 되는지 밀가루는 중력분을 써야 되는지 이걸 갖고 계속 논쟁을 벌이다가는 그건 끝이 없거든요. 이제 서울시 부산시 재보궐선거도요 5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중도냐 보수냐 이것은 사실상 사람이 나오면 돼요. 네. 사람이 나오면 그것이 중도든 보수든 다 흡수가 됩니다. 결국 이것은 지금 사람이 없어서 그렇죠. 문제다. 후보가 나와야 되죠. 그러면 지금 비대위원장이 뭘 해야 되냐면 당에서 이 후보들이 나올 수 있게끔 멍석을 깔아줘야 되거든요. 근데 그 멍석을 누가 깔고 있냐면 김무성 전 의원이 마포포럼 바깥 외곽에서 자꾸 멍석을 지금 깔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의 지금 해야 될 일은 중도냐 보수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스피커가 되고 메신저가 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앞으로 인물들을 세워서 그 인물들 앞으로 후보들이 말을 하게끔 하고 그들이 중도니 보수니 그런 논쟁을 하게끔 만들어주는 것. 그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역할이라는 거죠. 교수님, 그러면 이 메뉴론, 이 멍석론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의 선거 전략은 다른 얘기입니다. 인물도 중요하지만 지금 기조가 중요하다. 왜냐하면 서울시장이 가장 큰 관건이라고 생각하는데 서울시장을 이기려면 중도화 전략을 가져가지 않으면 안 되고 친호남 인사가 아니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호남에서도 계속 공을 들이고 그다음에 중도화 정책을 가져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만 중도층이라든가 부동층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승부를 겨뤄보겠다고 지금 판단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중진들이 생각하는 그 보수주의적인 색깔 이런 부분들을 좀 걷어내지 않으면 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니까 이질적인 어떤 선거 전략이 나오는 것이거든요. 네. 네, 지금 뭐 이런 상황에서 이제 복당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도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 보면요. 김태우 의원은 일단 복당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아직 뭐 답을 들은 건 없다고 하고 다른 의원들도 관련해서 어떤 논란들이 이어지고 있고요. 저는 전부 복당한 게 맞다고 봅니다. 뭐 윤상현 의원은 지금 좀 수사가 걸려 있어서 네. 그런 뭐 정치적인 거나 별도로 그냥 약간 사법적인 문제, 법적인 문제 아직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당에서 조금 부담을 느낄 수 있는데 그 외에 김태우 의원이라든지 홍준표 의원 같은 사람들은 저는 받아들이는 게 맞다고 봐요. 물론 뭐 홍준표 의원에 대해서 뭐 찬반 여러 얘기도 있을 거고 뭐 정직 당대표 때 대선 패배 책임, 지방선거 패배 뭐 이런 얘기도 있을 수 있지만 이것저것 다 따지기 시작하면요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지금 뭐 하나라도 다 모여야 될 시점이거든요. 그러니 저는 김태우 의원하고 홍준표 의원은 받아들이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봅니다. 네, 뭐 재보궐선거 앞두고 여야의 움직임들 하나하나 분석해봤는데요. 이 더불어민주당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투표에서는 어떤 결과가 나와도 논란은 좀 이어질 것 같습니다. 네, 두 분 여기서 이제 김관욱 교수님, 김태훈 변호사님과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